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남미 동포의 이주사 관련해서 이제 초기 단계 부분을 살펴보았죠. 아마 이 멕시코 이민을 시작으로 해서 쿠바로의 제2주 단계, 그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나머지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1902년에 하와이로 사탕수수 노동자들 간 것과 이제 같은 맥락에서 1905년에 이제 멕시코로 이렇게 이주 노동자가 가게 되고, 이 중에서 또 쿠바로 또 제2주를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죠. 그래서 이 멕시코라던가 쿠바로의 한인 이주는 마치 더 이상의 물이 공급되지 않은 빈 웅덩이처럼 아주 작은 수의 한인들만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더 이상 한국에서 한인들이 새롭게 이주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결혼 배우자도 결국 현지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현지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자녀가 이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못 되면서 결국은 거주국 사회에 빠르게 동화되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민 4세, 5세들이 나오지만 자신이 한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만 갖고 있을 뿐이지, 어떤 외모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거의 그 현지인에 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일종의 일종의 중간 단계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민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 규모의 이민이고, 또 이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정식 이민자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그러한 성격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가 이 단계를 통해서 63년부터 본격적인 집단 농업 이민이 올 수 있는 하나의 브로커 역할을 이 시기에 왔던 사람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두 가지 부류의 이민자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못했고, 일본의 국적을 가지고서 일본인들의 그러한 농업 이민에 이제 합류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일본 국적으로 8명의 한인들이 브라질에 오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김수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러한 이 시기에 이제 일본 국적으로 왔다가, 이분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1963년에 농업 이민을 이제 일종의 중개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또 한편에서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국이나 북한의 군인 중에 원래 국가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남기를 원하는, 특히 이 중에서 이제 방공포로 중에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오지 않고 제3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로 그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규모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현지 사회로 그냥 소리 없이 이제 사라진 그런 사람들이고요. 본격적인 중남미로의 한인 이민은 1963년에 한국 정부가 이런 이민법을 제정을 하면서 본격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살펴보면, 박정희 정부가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당시에 이제 이 박정희 정부는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그 이후로 장면 정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원 내각제를 하는, 그래서 장면은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였죠. 그래서 장명 총리가 이끄는 그러한 뭐 일종의 민주정부라고 해야 되겠죠. 이승만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독재를 하고 그것을 4.19 운동을 통해서 4.19 학생 그 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하야를 하게 되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이 장면 정부가 등장을 했는데, 결국은 등장한 지 불과 뭐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제 박정희를 비롯한 군인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임시 정부처럼 이러한 것을 한 다음에, 원래 약속은 이제 민간인에게 이것을 권력을 양도하겠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자신이 이제 민간인의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이제 대통령을 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그 장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우리가 여지껏 배워왔던 바로는 상당히 이제 아주 부정적인 평가가 많죠. 이제 우선은 굉장히 나약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혼란상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치부가 되는데, 최근에 이제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실행했던 이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면 정부 때 이미 이제 설계가 되고 실행이 되려고 했었던 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했다라고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좀 더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연구자들은 그냥 박정희 대통령의 또 리더십에 대해서도 상당히 폄하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박정희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그 당시에 어떠한 정치 또는 그 군사 지정학적인 그러한 상황을 보면 결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어떤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도 이렇게 또 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것의 하나의 근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이런 것들이 이미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장면 정부 때 설계가 되고 실행이 되려고 했었던 거다.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좌절이 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근데 역사라고 하는 거에는 가정이라고 하는 게 없죠. 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사실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아무리 자기의 이념 성향이 진보든 보수든 간에 좀 더 객관적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종종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이념 성향에 따라 모든 것을 다 도매급으로 이렇게 부정하거나 또는 인정하거나 하는 것이 있는데, 전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어떠한 경제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서구 선진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원 내각제를 사실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또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보다 오히려 그 당시에 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앞섰었던 나라들, 뭐 대표적인 국가가 필리핀이죠. 필리핀이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로 이미 정착이 됐고, 그래서 지금 우리 장축체육관이 필리핀에서 우리 한국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 친선 차원에서 건립을 해준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 지금 필리핀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지금 빈곤이 아주 정말 만연해 있고, 그로 인해서 필리핀의 그 이주 노동자 수는 아시아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결국은 그 나라의 경제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가지고 필리핀 경제의 상당 부분이 이런 그 자국 노동자들의 송금에 기초하고 있고, 이 정권은 부패하고, 이번에 최근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보면 그 막말로 트럼프 못지않는 막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범죄인들을 그냥 사거리 이제 죽이겠다라든지 등등의 그런 막말 정치가 요즘은 대세가 아닌가. 얼마만큼 그 나라 국민들이 이제 기성 정치에 환멸과 좌절을 했으면 이런 사람한테라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딴 얘기지만 내가 간단하게만 이런 트럼프가 됐던 필리핀의 그 대통령이 됐던 또 유럽에서도 또 막말 정치인이 또 대세이던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와 같은 막말 또는 공포 정치는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관용성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자기와 어떤 반대 입장에 있거나 갈등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아무리 우리가 경쟁 관계에 있더라도 어떤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것은 아주 일종의 전제 정치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나는 예측하기에 필리핀의 지금 현재 대통령은 자기가 지금 약속하는 바를 이루기보다 오히려 필리핀의 정치나 또 사회 문화적 환경을 훨씬 더 억압적이 그리고 폭력적인 형태로 될 거라고 난 예측을 해요. 앞으로 한번 2년 후에 여러분 한번 제가 한 말이 맞는지 아닌지, 따라서 특히 정치 지도자가 하는 언행은 이것은 그 사회 전반으로 다 확산이 되고, 그것이 그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가치 또는 스탠다드가 돼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말을 하느냐는 바로 그 사회에 어떤 것이 허용되고 지배적인가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정부는 이 일종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정치적 정당성의 결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선택한 것은 빠른 경제 성장이죠. 그래서 또 당시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었고,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소위 보릿고개라고 하는 3월, 4월이 총궁기였거든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이나 심지어는 껍질, 나무의 껍질을 먹을 정도로 그러한 빈곤이 만연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이 되고, 이러한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의 결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죠.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실업의 문제였어요. 앞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나라는 유교의 전통을 통해서 그 교육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추구할 때는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느냐를 판단해서 교육을 받기보다, 우리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건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회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지배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에 앞서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자녀라도 해야 된다는 의식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60년대에 경제 성장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수준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GNP의 3배에 해당되는 수준의 교육 수준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육 수준은 높은데 일자리는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회 불만 세력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박정희 정부가 했었던 일종의 경제 개발의 하나의 차원에서 시도가 된 게 바로 해외 이주죠. 그래서 정부가 기획을 해서 당시에 잉여 인구를 외국으로 내보내서 국내의 실업 문제를 줄이고 또 이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송금을 가지고 부족한 외화를 획득하고자 하는 정책을 세웁니다. 그래서 당시에 60년대 초에 정부의 문서가 있어요. 해외 이주에 관한 대책.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가 그걸 만들었어요. 사실 그렇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주인데 왜 보건복지부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가족계획 사업과 또 같이 연동이 돼서,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은 6%인데 인구 성장이 만약에 7%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는 또 대대적으로 가족 계획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 이민 정책을 지금의 보건복지부가 담당한 것이 바로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했다라고 보는 거죠. 아마 지금에서 이런 이주를 담당한다면 노동부나 아마 법무부가 담당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인구 정책의 차원에서 이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광대한 농토를 개간해서 우리의 해외 식량 기지를 또 확보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정부에서 이제 이미 확보한 농장에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는 도저히 사람이 살 곳이 못된 황무지나 밀림과 같았고, 거기에서 그런 독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뱀도 있고, 도저히 거기서 이제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이분들이 어떤 농업 경험이라든가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 이민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북한에서 한국 전쟁을 전후로 해서 월남한 소위 말하는 실향민들이 많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대학 교육을 받은 고학력자였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결국은 한국을 떠나 새로운 또 나라로 이주하려고 하는 이 동기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국제 이주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footloos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footloose. 우리말로 하면은 발이 풀린 거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자기가 살던 정든 곳을 처음 떠나는 것이 어려워요. 하지만 일단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되다 보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향민들이 북한을 떠나서 북한에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남겨두고 남한으로 와서 여기서는 소위 떠돌이가 되는 것이고 이방인이 되는 거죠. 친척도 없고 무슨 기반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악착 같은 생활 양식이 거기서 형성이 돼요. 우리 글쎄 이제 실향민에 대해서 따로 다룰 시간은 없지만 실향민에 대해서 또는 월남인이라고도 부르고요. 실향민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볼 때 월남인이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월남인들의 지금 수가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게 이쪽에 통계로 잡히는 것과 실제 수와 엄청난 격차가 커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도로 가다 보면은 이산가족 실태조사 한다는 플랜카드 붙은 거 못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 이산가족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자기 자신을 이산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가 따지면 한 몇 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게 중복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이산가족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실제 수를 따지면 불과 몇십만 명에 불과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월남인이라고 하는 집단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되고 이념화된 집단입니다. 요건 또 내가 딴 얘기라 좀 또 어찌 보면은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을 폄하하는 것으로 보일까봐 좀 이 정도에서 멈추고자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전쟁에서 어떤 이유가 됐던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정착을 할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일종의 로얄티라고 하는 것, 충성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 남한 사회에서 살면서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하나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옵션이었죠. 그래서 이들일수록 더욱더 반공을 더 하고 실제로 보면 이 남한으로 내려온 것이 어떤 특별히 정치적인 동기를 갖고 있지 않은 개인적인 이유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들의 이제 남한행을 설명할 때는 어떤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서의 이러한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그와 같은 것으로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거창한 것들은 안 해요. 바로 이게 이런 특히 이제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에서의 이런 반공의 맥락 속에서 자신들의 어떠한 생존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더 과잉되게 이념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고, 또한 한국 정부도 일종의 체제 간의 경쟁에서 이 월남인들을 일종의 북한에 대항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이제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북 5도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기 어디 있겠냐면 여기가 무슨 터널이더라? 불광동 쪽으로 내려가는데, 구자 터널인가 무슨 터널이지? 생각이 안 나네. 지금 국민대에서 이 터널을 지나서 저기 불광동 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이 안 난다. 그 터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북 5도청이 있어요. 건물이 큰데요. 그 이북 5도청에 가면은 북한의 각각 도지사들이 있어요. 평안북도 도지사, 그 다음에 함경남도 도지사.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도지사예요. 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특히 박정희 정부 때 이런 북한과의 대립 구도 하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수복을 한 이후에 이제 도지사가 된다라고 하는, 결국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자유연맹과 같은 일종의 친정부적인 하나의 단체라고 볼 수 있죠.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는데, 이 월남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말에 기독교가 전파가 돼서 이게 굉장히 세력이 확장됐던 곳이 북한 지역이에요. 평안도, 함경도. 그래서 일찍이 기독교가 전파됐고, 기독교의 전파는 단순히 종교의 전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대 교육과 근대 사상의 전파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선교사들, 목사들이 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한 것이 근대적인 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설립하고, 거기에서 한국의 어떤 근대적인 엘리트들이 양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빨리 기독교에 접한 사람일수록 또는 그 가족일수록 근대적인 사상과 근대적인 제도에 빨리 노출이 되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빨리 더 한국의 이러한 근대화 과정에서 앞설 수가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특히 평안도, 평양이 당시에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였고, 지금 우리 영락교회가 바로 평양에서 내려온 누굽니까? 한경직 목사
그분들이 설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온 이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것은 또 뭐로 연결이 되냐면 그분들은 북한에서 나름대로의 지주들과 엘리트 계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됐을 때 오히려 쌍수를 들 사람들은 아래 계층이겠죠. 근데 북한에서 지식인들, 그 다음에 종교인들, 나름대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적 탄압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이제 월남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반공주의는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돼요. 결국은 이들이 이제 남한에 와서 아무런 연고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이 자영업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을 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여러 가지의 그 일종의 콘텐츠를 제공해요. 거기서도 그 시장을 가게를 열잖아요. 꽃분이 가게인가? 그런 식으로 작은 규모의 자영업을 시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성장을 하는데, 결국 한국 사회에서 누가 빨리 이런 자영업이 됐던 이런 자본주의적인 그 인간으로 변모하느냐가 한 개인과 그 가족의 신분 상승에 아주 절대적인 요인이 됩니다. 누가 더 농촌에 오래 남아 있느냐, 누가 더 전통적인 교육이나 제도에 이제 남아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뭐 도태는 너무 심한 말이라도 할지라도 밀려나게 되고, 누가 빨리 도시로 또는 이런 근대적 종교로 또는 이런 근대적인 직업으로 전환을 했느냐, 그것이 한 가족의 신분 상승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월남한 사람은 남한에서 우선 기반도 없고, 또 북한의 어떤 또 다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자기를 붙잡아 둘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60년대 초에 미국이 됐든 또는 남미로 됐든 간에 이주를 할 때 제일 먼저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밑바닥 계층이 아니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이주를 연구하는 사람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어로 하자면은 uprootedness라고 해요. uprootedness. 우리말로 번역하면 뿌리 뽑힘이죠. 한번 뿌리를 뽑힌 사람은 또 다른 이주하는데 아무런 그게 걸림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북한에서 남한으로 뿌리를 뽑혀서 여기서 자리를 잡았던 사람이라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되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농업 이민으로 갔지만 그쪽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이들은 곧바로 상파울루라든가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든가 아순시온과 같은 대도시로 이제 재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남미에 있는 한인 농장의 모습인데요. 아직도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에 가보면 대도시 주변에 한 몇 시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런 한인 농장들이 있어요. 아직도 이제 농장에서 주로 이제 채소, 야채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한인 농장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로 한인들이 와서 뭘 했느냐? 첫 번째로 종사한 것이 밴데라고 하는 행상이에요. 뭐 우리가 이 사진을 볼까요? 이게 정말 이 보따리를 집에다가 행낭을 메고 부부가 파라과이의 농가를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면서 일상용품을 파는 이러한 밴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가져왔던 거를 팔다가 그다음에 일상적인 것을 팔다가 하는 식으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죠. 그 다음으로 한인들이 이제 생계거리로 시작한 것이 봉제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동네에서 바느질감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이탈리아인들 또는 특히 유대인들이 하는 봉제 공장에서 일감을 떼와 가지고
이제 그것을 자기 집에서 이렇게 몇몇 사람이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걸 납품을 하는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가 점차 이제 한인들이 이제 이 봉제업을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ethnic succession이라고 불러요. ethnic succession. 일종의 종족의 계승이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어느 한 세대가 오게 되면 그들이 이제 한 3, 40년이 지나면은 은퇴를 하게 되는 시기가 되죠. 그런데 그들의 자녀는 그 주류 사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부모가 하던 일을 계승을 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다시 새로운 이민자가 계승하는 이러한 대표적인 것이 봉제업이에요. 왜냐하면 봉제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고 자본과 기술이 특별히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봉제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봉제업을 통해서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처음에 경제적 토대를 닫고 그걸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는. 그래서 그 UCLA의 사회학자인 로저 월딩거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에 Through the Eye of the Needle, 그러니까 바늘 구멍을 통해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늘 구멍이 있잖아요.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있잖아요. 굉장히 아주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봉제업을 통해서 이민자들이 이런 신분 상승을 이루는 그 과정을 바로 Eye of the Needle, 이 바늘귀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만큼 이 봉제업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오늘 점심 때는 뭐 이것과 관련된 우리 가족사인데 우리 가족도 이민사거든요. 우리도 정말로 코리안 디아스포라인데 지금 자녀가 6인데 둘만 지금 한국에 있고 4명이 다 외국에 있어요. 다 흩어져서 사는데 우리 막내 누님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공교롭게 이 둘이 다 육사를 갔어요. 미국의 육사. 육사를 갔고 그리고서 둘 다 지금 현역 아주 전문 직업 군인인데 특전 사단에 있어요. 이거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렇게 전쟁이 있으면 제일 먼저 파견하는 아주 최병의 군인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참, 누님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웠나? 왜 그 대학을 안 가고 이렇게 육사를 가고 그랬나 싶었는데, 내가 그래서 오늘 점심 그 첫째가 방문을 해서 학교 구경도 시켜주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좀 물어봤어요. 미국에 여러 에스닉 그룹이 있는데, 에스닉 그룹 중에 이렇게 군대와 같은데, 특별히 많이, 좀 이렇게 종사하는 그룹들이 있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코리안하고 차이니스라는 거예요. 코리안하고 차이니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막 정말 전투부대 하면은, 마치 람보 같은 서양 사람들이 할 거로 생각하는 잖아요. 아시아인들은 체격도 작고, 특히 내 이 조카는 키가 또 상대적으로 작아요. 대신 막 모두 운동을 해가지고 뭐 몸집을 키우기는 했지만, 되게 수직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키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의 모빌리티, 소셜 모빌리티구나. 왜냐면 우리나라의 현역 군인과 달리 미국에서의 현역 군인은 상당히 안정된 직업입니다. 박사 과정까지 풀 스칼러십을 줘요. 대학교를 다니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박사 과정까지도 마치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복무를 하면, 그 다음에 연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 현역 군인은 소위 말해서 노가다로 기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전문인들로 길러요. 왜냐하면 이들이 다루는 무기 같은 게 최첨단 기계잖아요. 미사일 하나가 얼만데, 전투기 하나가 얼만데, 그걸 어떻게 신병이 다뤄? 그러니까 이 직업 군인들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요. 대신 교육, 의료,
나중에 은퇴를 하더라도 그들의 전문직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민간 직장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 육체적으로 힘들죠. 이 특전사단에 남으려면 2년간의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마치 서바이벌 게임으로 계속돼서 떨궈트린대요. 그래서 최후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위험은 하지만 어찌 보면 별로 이렇게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뭔가 모빌리티를 할 수 있는 트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우리 한인과 중국인이 많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한국인과 중국인은 상당히 유사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 결국 이들이 군대라고 하는 걸 통해 뭔가 좀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데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한인들이 처음에는 아주 그냥 그 재봉틀 몇 개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것을 점차 늘려서 나타나는 것은 일종의 이 수직적인, 수평적인 통합 체계를 갖춰요. 원단 공장을 한인이 운영하고, 원단을 받아서 도매업자가 나오고, 소매업자가 나오고, 제조업자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판매로 이어지는 이러한 전반적인 이 통합 체계를 한인들이 담당을 하게 되면서 감히 어떤 다른 민족이 도전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브라질 의류 생산의 40%를 한인이 하고 있다. 브라질 인구 중에 한인의 비율이 1%도 안 될 거예요. 1%는커녕 아마 0.5%나 될까? 0.2%가 될까? 불과 몇만 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기서 브라질의 그 의류 생산의 40%를 차지한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일종의 소위 말해서 올드 커머죠. 올드 커머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 것에 비교해서 8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쪽에 이제 투자 이민이 늘어나고, 이 당시에 이제 중남미로 이주한 한인들은 상당한 자본과 상당한 학력을 가진 엘리트 계층, 이제 뉴커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중남미 한인 사회가 이제 새롭게 이제 부흥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1980년대부터 후반부에 이제 특히 멕시코가 미국하고 이제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를 체결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일종의 공장들이 이 멕시코의 국경지대로 많이 이렇게 이주를 했어요. 티와나라고 하는 곳이 대표적인 곳인데,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이 미국 여행을 할 때 샌디에고까지 가면 거기서 이렇게 멕시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도시가 티와나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미국에서 이런 공장들이 거기에 와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값싼 노동력. 이 값싼 노동력에 위해서 와서, 이것은 이제 멕시코 경제를 부흥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죠. 그러면서 멕시코로 또 인근에 있는 중남미에 있는 한인들이 이제 대거 또 이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인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던 것이 이것이 또 이제 멕시코가 이렇게 부흥을 하다가 이번에는 2000년대에 들어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경제가 이제 또 활성화되고, 특히 브라질이 2000년대 초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브라질이 이제 중남미의 중심이 되면서 이 한인들을 포함한 많은 또 그 인근의 국가, 파라과이, 볼리비아,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또 브라질로 대거 이주를 하게 되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이 한인들이 중남미에서의
봉제업뿐만 아니라 의류업을 거의 지배하는, 특히 사우파울로의 그 봉해지로라고 하는 곳은 이쪽에 코리아타운과 같이 한인들의 이러한 의류 업계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서의 그 의류는 상당히 거기서는 탑 클래스의 옷들이에요. 이런 뭐 값싼 옷들이 아니라 일종의 부티크 샵과 같은 그런 정도로 상당히 아주 가만 있어봐. 이거 좀 너무 밝아서 그런가? 저기 좀 이쪽 한번 꺼볼까? 그 좀 사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렇게 뭐 그냥 우리가 어디 백화점에서 세일하는 그런 옷들이 아니라 이렇게 좀 그 마네킹에 이렇게 걸려 있는 고급스러운 옷이죠. 그 백화점의 옷이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 서 있는 옷과 그 누운 옷. 그래서 누운 옷은 되게 막 이렇게 재고 처리할 때 하는 누운 옷이 있는가 하면, 서 있는 옷은 좀 비싼 것들이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서 있는 옷들이죠. 그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하이 퀄리티를 자랑을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가 이 수업을 시작을 할 때 연속적 이주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했죠. 한인들의 이주는 모국에서 거주국으로의 하나의 일시적인 이주가 아니라 모국에서, 경유국에서, 거주국에서 다시 또 다른 국가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이주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한 개념의 아이디어를 이 중남미의 한인에서 얻었어요. 왜냐하면 중남미의 한인들은 결국은 뭐 처음에 농업 이민으로 갔다가 대도시로 이주를 했다가 거기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치적인 혼란, 그것을 피해서 미국으로 다시 재이주를 하게 되죠. 이러한 연속적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 연속적 이주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생겨나면은 이쪽에 초국가적인 연결망이 형성이 돼요. 모국과 경유국과 거주국을 연결하는 이러한 초국가적인 연결망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 거주국에서 정착하기 전에 그들이 경유국에서 획득한 경험, 기술, 이런 것들이 거주국에서의 정착에 일종의 마치 그 걸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스앤젤레스의 시내에는 자바 시장이라고 하는 한인들의 아주 봉제업 그 일종의 그 지역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아마 동대문 시장과 같다고 보면 돼요. 거기에 봉제 공장들이 여러 개 몰려 있거든요. 이 자바 시장에 이제 한인의 거기서는 공제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판매도 하죠. 코티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근데 이게 바로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재이주한 한인 동포가 설립한 가게라고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죠. 바로 이런 거죠. 왜냐하면 미국으로의 한인 이주가 언제부터 본격화됐습니까? 1970년, 시작은 65년에 이민법이 개정돼서부터이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0년대부터죠. 근데 남미로의 한인 이주는 1964년부터 시작이 됐고, 결국 이들이 남미에서 정착하면서 그들이 획득한 이러한 기술, 이 경험이 미국으로 재이주를 할 때 바로 이런 그것을 할 수 있는 이 토대를 마련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어디입니까? 아베자네다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 거기에 또 한인들이 이제 의류 이제 부속품이라든지 원단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의류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몰려 있어서 하나의 또 이 수직적 수평적인 그 하나의 통합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죠.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여러 개의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선은 전 원단이 필요하죠. 거기에 또 단추도 들어가요. 이 단추의 종류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뭐죠? 지퍼가 들어가죠. 그래서 보면 이 옷 같은 걸 만들 때 여러 조각조각으로 만들죠. 원단을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조각조각으로 된 것을 재봉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단추를 달고 그 다음에 지퍼를 달고 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그 완성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동대문 시장, 제가 그래서 예전에 도시사약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에 항상 현지 조사를 가면 그 창신동 지역하고 동대문의 여러 구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수직적 수평적인 통합이 잘 갖춰져 있어요. 우선은 보면 이 봉제업 그 공장이 되게 지하에 많아요. 창신동에 가보면. 예. 그러면은 이 원단을 실은 거 이만하게 된 이런 여러분 그 보셨죠? 원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천을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두루마리기처럼 한 거. 그걸 되게 이제 조그만한 그 뭐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차 있잖아요, 우리. 뭐지? 다마스 차에 싣거나 또는 오토바이에 싣거나 해서 이제 공장으로 가져다 주면 거기서 이걸 재단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재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단추 붙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서 이 완제품을 다시 또 그 도매업체로 옮겨야 되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오토바이죠. 그래서 창신동에 가보면 오토바이 판매하는 곳도 있지만 오토바이 수리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미용실이 많아요. 왜냐면 거기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주말이 되면 또 미용을 해야 되고 뭐 등등으로 해서 하나하나가 다시 작고 영세한 업체이지만 이것이 근거리에 위치함으로써 이것을 쉽게 이 제품들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재래시장에서 패션 메카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대문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전통적인 재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패션의 메카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바로 이렇게 지리적인 근접성에 기초한 이러한 수직적 수평적인 통합, 이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중남미 한인 사회의 미래를 살펴보면, 사실 중남미의 한인 사회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중남미 국가 자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브라질의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암담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를 이미 한 차례 경험했고, 또 지금 사실 선언만 안 할 뿐이지,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이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가 1930년대, 40년대만 하더라도 남미의 파리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한번 시티 투어를 하면 거기 있는 건축물들이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유럽식의 그런 건물들로 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한때 정말로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었지만 지금 가보면 우선 우리가 그걸 보면 알아요.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낙후됐는지 또는 도덕적으로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성매매 스티커입니다. 이게 보면은 보면은 이제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홍보하는 이런 스티커들이 있어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봤어요? 라스베가스에 가보면은 삐끼가 있어요. 삐끼들이 이제 남성들한테 호객행위를 할 때 착
이걸 주거든요. 그걸 보면 아주 뭐 정말 섹시한 여성 모델들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그래요. 그 남미를 갔더니 그런 호객 행위가 정말로 길거리에 만연하고 전화 박스를 가보면 그게 덕지덕지 붙어 있고, 그게 바로 지금 이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인들이 갈 이유가 별로 없죠.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앞으로의 중남미 국가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룰 것인가가 사실 한인 사회의 성장과 또는 쇠퇴와 직결이 되어 있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서 가만 있어봐, 우리가 그걸 안 다뤘네. 이 문제가 먼저 다뤄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남미의 한인들은 그 자기가 사는 거주국에 이렇게 마음을 두지를 못해 왔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번 수업 시간에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죠. 슈퍼컬처의 얘기. 그래서 한인들이 지금까지 많이 거주해 있는 나라들은 모국에 비교해서 정치, 경제, 뭐 문화적인 면에서 더 우위에 있었던 나라들이라 거기에 사는 한인들이 일종의 그 나라의 문화로 동화하고 동일시하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압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2세에 들어서면은 동화라고 하는 게 정말로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한인 2세들 가운데 한인이 아닌 다른 인종,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비율이 거의 50%에서 75%에 달해요. 좀 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것은 더욱더 높아요. 이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만큼 우리 한인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인들은 굉장히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강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유교적 가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자기 거주국 사회에, 주류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걸 달성을 해내는 거죠. 심지어 군대라고 하는 상당히 좀 리스키한 비즈니스. 어떻게 생각하면 70년대 한인들이 그 흑인 지역에 자영업을 열어서 신분 상승을 이루려고 했었던 것과 이러한 특전사와 같은 군대로 가서 현역 군인으로 이렇게 전문 군인으로 하는 것도 나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것 쪽에서 다음 자녀에게는 더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렇게 따진다면은 왜 한인이나 중국인만이 왜 그렇게 두드러지겠냐 이거지. 응? 근데 그 힘든 것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인들이 경우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중남미 국가가 모국에 비교해서 그다지 우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좀 더 안정된 미국이나 캐나다로 재이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지인들과의 접촉과 교류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LA 폭동에서 흑인들이 한인 상인들에 대해서 비판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재현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기여는 않고 자기들 돈만 얻고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특히 한인 하면은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제가 수년 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한인 상인 하면 탈세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공식으로 붙어 있어요. 사실 뭐 세금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민족이나. 근데 그게 유난히 좀 한인들이 좀 강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돈 버는 것은 많은데 세금 내는 것은 세금은 거의 뭐 적자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탈세가 굉장히 만연되어 있고,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신문에서 거의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또 세무 감찰이 들어오고, 그래서 한인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남미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다른 경우에서도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은 우선 자기 자신의 생존과 발전에는 정말로 집착을 하고 헌신을 하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사회에 대한 어떠한 공동체 의식, 참여, 기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주국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게 LA 폭동 때 한인이 누구도 돌보지 않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한인들이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그 실정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현지인들로부터 한인들이 경제적인 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민족이다 라고 하는 오명을 지금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꼭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 우리 1세의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거주국에 마음을 두고 정착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2세들 가운데서는 좀 이렇게 전문직으로 진출해서 주류 사회로 이렇게 이제 진출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한인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서 자녀들이 또 상당히 또 대학 교육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주류 사회에서 전문직이나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두드러지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연속적 이주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이 전체 한꺼번에 이주하기보다 자녀를 유학 보내는 거예요. 자녀를 먼저 유학 보내서 그 자녀가 거기서 완전 정착을 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이동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남미에서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옮기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갔던 자녀들이 다시 이제 귀환을 해서 이제 부모의 사업을 이제 계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게 하나의 장단점이 있어요. 2세, 이민 2세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선 장점은 이쪽에 이제 현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언어 면에서도 그렇고, 그 현지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들이 또 이런 유학 같은 걸 통해서 부모 세대보다는 좀 더 좀 열린 그런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이것이 있고, 하지만 단점은 뭐냐? 우리가 성공한 부모의 자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위 헝그리 정신이 부족한, 그 부모는 정말로 마치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식으로 해서 정말로 이 부를 이렇게 축적을 했는데, 자식 때에 와서 이걸 그냥 한 번에 그냥 훅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장단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선진 경영 기술과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 차세대 한인 사업가들이 주류 시장으로 이렇게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것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유대인이라고 생각돼요. 바로 유대인들이 1세들이 이런 봉제업에서 시작을 해서 또는 작은 맘앤파프 그런 소매 가게에서 시작을 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자녀들이 이제 전문직이 되었지만, 또 이 부모의 사업을 계승한 자녀는 부모가 생각했던 그 영역만이 아니라 더 큰 영역으로 이걸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경우들, 이런 것들도 우리 이제 한인들도 이렇게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일종의 기회와 하나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존하는 지역이 이제 중남미 지역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번 학기에 처음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과 이론, 다음에 또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집단인 유대인, 중국인, 인도인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디아스포라인 중국의 동포,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일본,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 지역까지 이제 커버를 했는데, 사실 이러한 재외동포에 관련된 과목이 고려대학교와 같은 정말로 연구 중심의 대학에서 개설된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뜻깊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나 자신이 사실 재외동포를 오랫동안 했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 고려대학교의 사회학과 또는 이런 핵심 교양으로 이런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너무 좀 협소하거나 너무 또 지나치게 민족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초기에 했었고, 여러 번 요청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재외동포 재단에서 재외동포 이해교육 차원에서 이것을 개설하기를 요청을 해서 처음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시작을 했다가 올해는 이걸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확장을 하고, 그래서 나는 이번 학기에 이 과목을 가르치면서 정말 앞으로의 하나의 포텐셜과 또 하나의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의 원고나 강연을 할 때 그 제목을 긍정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원고나 강연을 하려고 그래요. 이 개념은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과거의 심리학은 부정의 심리학이었어요. 대개 인간의 부정적인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유하는 것이 심리학의 목적이었어요. 이제 그러던 것이 한 1980년대, 90년대에 거치면서 긍정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나와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 창의성, 행복, 이런 부분들이 왜 굉장히 소중한데,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개발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여지껏 심리학은 그러지 않고 항상 부정적이고 우울한 것만 다뤘냐. 그러면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거든요. 나는 그런 면에서 긍정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는 내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부정의 디아스포라였잖아요. 차별, 강제 이주, 제노사이드,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었지만, 앞으로는 디아스포라가 갖고 있는 이 포텐셜, 이 가치를 우리가 찾아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의 자산으로 만들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과제를 둔 것도 디아스포라가 세계를 바꾸다. 이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거주국에 또는 또 나아가서 저 세계 문명에 기여했던 바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 나는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번 수업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들으면서 또 우리가 대림동을 또 가보고 또 느꼈을 텐데, 저는 앞으로 이 대림동이 저한테는 새로운 하나의 또 학문에 있어서의 어떠한 영역의 하나의 교두보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십 년간 거기와 긴밀히 하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으면 기여를 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대림동과 같은 이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하나의 긍정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동포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만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뭐 당장 나오면 범죄, 뭐 보이스 피싱이든 토막 살인이든, 당장 무슨 것이 나오면은 뭐 조선족 동포 이렇게 연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동포에 대해서 갖는 게 굉장히 왜곡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여한 거를 따져보면 엄청나거든요. 지역의 상권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중국인 관광객 수가 수십만 명인데, 그래서 중국 동포 여성들은요, 지금 뭐 정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넘쳐요. 지금 면세점 같은 데서 일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중국 동포고, 근데 사실은 이게 단순히 면세점에서 물건을 파는 영역에만 우리가 국한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너무 근시안인 거죠. 그거에 단순히 중국인들 상대로 화장품 팔고 면세품 파는 것으로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을 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한국의 미래는 중국의 미래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성장할 때 우리나라도 함께 동방 성장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생존의 전략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중국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국 동포는 바로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열어갈 때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동포하면 떠올리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 수업을 들을 때 디아스포라가 뭔지 모르고 들었겠지만, 지금은 아마 그래도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문제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우리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여러 다문화적인 장소를 여러분이 체험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21세기의 미래는 얼마만큼 이러한 문화 다양성을 관리하고 자신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걸 나는 cultural interpreter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문화의 통역가죠. 우리가 한 언어와 다른 언어를 할 때 통역사가 필요하잖아요. 나는 바로 그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번 수업의 의미를 그렇게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수고했습니다.